2018년 겨울 영하 20도. 숨조차 얼어붙던 날. 여긴 북한의 냉동창고였습니다. 그날 제 손가락 끝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천장갑 하나로 얼어붙은 생선을 나르던 날들. 손등은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제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도망치듯 숨듯 마지막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였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실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서울의 아침 공기가 들어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오늘 만들 간식 재료를 확인합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가끔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보면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깊게 패인 흉터들. 겨울마다 갈라지는 손등의 금. 이 상처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견뎌냈는지 말해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 빨리. 새벽 4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깨어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7번째였습니다. 7번째 단속이었습니다. 또 너냐? 그들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제 얼굴은 이미 명단에 있었으니까요. 도망치다 붙잡히고 풀려나면 또 도망치고. 그렇게 7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끝이구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쇠고랑, 뒤로 꺾인 팔, 입술에서 맛보이는 철맛,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절망. 저는 그때 31살이었습니다. 27부터 떠돌았으니 딱 5년째였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보내주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엔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보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그냥 살고 싶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서울의 작은 작업실에서 간식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밤이 되면 아무 걱정 없이 잠듭니다. 아무도 저를 쫓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며 어디론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순간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7번이나 붙잡혔던 제가 손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아는 제가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게 됐을까요? 제가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났는지, 무엇이 저를 버티게 했는지, 그리고 왜 저는 여전히 그곳을 잊을 수 없는지. 저는 한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8남매 중 넷째 딸이었습니다. 위로 언니 2, 오빠 1, 아래로 동생 4.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은화야, 너는 의료반으로 가게 됐다. 동네 인민반장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됐구나. 우리 은화가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네. 저는 말이 별로 없는 아이였습니다. 언니들처럼 활발하지도 동생들처럼 애교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일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은 강했습니다.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습니다. 지역 도시의 보건소로 발령받던 날, 저는 처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 회색 시멘트 건물이 보건소였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저에겐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보건소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아침 7시면 출근했습니다. 보건소 안에는 의사 선생님 1분, 간호사 2분, 그리고 저 같은 보조원 3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노인들과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은화, 김할머니 혈압 재드리고 와.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혈압계를 들고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언덕을 오르면 할머니 집이 나왔습니다. 또 왔니, 은화야? 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저 그렇지.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저는 할머니의 팔에 혈압계를 감고 조심스럽게 측정했습니다. 수치를 확인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물 한 잔을 떠다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 하루였습니다. 보건소로 돌아와 기록을 정리하고 약품을 정돈하고 다음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점심은 옥수수밥에 김치 한 접시. 가끔 콩나물국이 나오면 행운이었습니다. 은화는 참 성실하네. 의사 선생님이 가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할머니들이 제 얼굴을 보면 웃어주시는 것, 아이들이 주사를 맞고도 제 손을 잡고 있는 것, 그런 순간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22살이 되던 해가을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화야, 요즘 약이 안 들어오네. 간호사 선생님이 약품 보관함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반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감기약, 진통제, 소독약, 기본적인 것들조차 없었습니다. 내일 배급 들어온다던데요? 그게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안 왔잖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할머니들은 관절이 아프다며 찾아왔고 아이들은 열이 나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줄 약이 없었습니다. 참으세요. 곧 들어올 겁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분의 뒷모습이 점점 더 굽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화야. 같은 보조원인 순이 언니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순이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일도 훨씬 오래 했습니다. 왜요, 언니? 너 시장 가본 적 있어? 시장이요? 응. 거기 가면 약도 있어. 몰래.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쉿. 작게 말해.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한대. 보건소에서 안 주니까. 순이 언니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법이지. 나도 알아. 근데 은화야, 어제 본 그 아이 기억나?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네. 기억났습니다. 4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경련까지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저희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그 아이 그냥 보냈잖아. 약이 없어서. 순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나는 그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내일 시장 갈 거야. 너도 갈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에 약이 있다고?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몰래 파는 약.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보건소에는 약이 없는데 시장에는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게 불법일까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는 우리를 돌봐줍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국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아이들이 아파도 약이 없을까? 제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은화야, 자니? 순이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못 자겠어요. 나도.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화야, 우리 잘못된 거 아니겠지?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하는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한 은화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문. 작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긴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화야, 오늘 약 배급 왔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건가요? 선생님이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글쎄, 사정이 있겠지. 어떤 사정이요? 은하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넌 그냥 내일이나 잘하면 돼. 알았지?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순이 언니는 결국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작은 봉지를 품속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은화야, 가격이. 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였어요? 내 한 달 배급표 다 주고 겨우 이것밖에 못 샀어. 봉지 안에는 해열제 5알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달치 식량과 해열제 5알.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22살에 처음으로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12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이 온통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유리창을 문질러도 성에가 녹지 않았습니다. 바깥 기온은 영하 25도. 어떤 날은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은화야, 빨리 와봐. 순이 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뛰어갔습니다. 보건소 대기실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가득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복도까지 넘쳐 흘렀습니다. 기침 소리, 신음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가 뒤섞여 귀를 찔렀습니다. 이게 대체. 제가 멍하니 서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제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가락 끝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상이었습니다. 언니, 담요 가져와요. 담요가 없어. 벌써 다 나눠줬어. 순이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언니의 눈에도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부터 보건소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감기, 폐렴, 동상, 저체온증.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이 위험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할아버지가 어젯밤부터 의식이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줄 게 없었습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침대가 없었습니다. 난방이 없었습니다. 바닥에라도 누워 계세요. 제발. 저는 환자들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눕혔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들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니. 대체 뭘 감사해야 한단 말입니까? 의사 선생님은 하루 종일 환자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손이 떨렸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죽음을 조금 늦추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은화야. 3번 침대. 순이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거기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손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눈을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보건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여자의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40쯤 돼 보이는 여자가 아버지의 시신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저는 어제 이 할아버지에게 물을 드렸습니다. 곧 나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은화야. 순이 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정말로 알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화야,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하지만 부족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어요. 약도 담요도 밥도. 아무것도. 그건 왜 우리한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국가는 어디 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싸워야 해요? 순이 언니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쉿. 은화야, 정신 차려. 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은화야. 언니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똑같이 생각해.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우리는 끝이야. 알겠어? 저는 언니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언니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사라지니까. 그 후로도 겨울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보건소 문을 열 때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명씩 죽어갔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폐렴으로 죽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으로 입을 막고 목 안에서 비명을 삼켰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2월이 되자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환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는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다는 것을. 은화야, 이거 봐. 순이 언니가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올겨울 우리 지역 보건사업 큰 성과 거둬.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신문을 빼앗아 읽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보건 일꾼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냈다. 당과 수령님의 은혜로운 배려 덕분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성과래, 은화야. 순이 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성과. 저는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하지만 모르는 척한다는 것을. 아니, 더 나쁜 건 그걸 성과라고 부른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없다. 이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되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며 성과라는 이름으로 포장당하는 살. 그런 삶은 싫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도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언젠가가 정말로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도. 하지만 그날 밤 23살의 한은화는 처음으로 각성했습니다. 이 세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잘못된 세계의 일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저를 결국 이곳까지 이끈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27살 5월. 제 삶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환자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고 봄볕이 따스하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겨울의 악몽이 지나간 후 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수화기를 건넸을 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았습니다. 첫째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흔들림 없던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제발.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오빠의 목소리 속에 섞여 있던 것.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공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보건소를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3시간 동안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상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셨을까? 어머니가 위독하신 걸까? 동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보다 현실은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섰을 때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제가 자란 길,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 그런데 집 앞의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동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없이 저를 집 안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름만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처럼 다른 단어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제 이름만 남은 것처럼. 첫째 오빠가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보였던 오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표정만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장사한다며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온다며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전부. 집 10채 값에 해당하는 엄청난 빚.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아무 말도 없이 짐을 싸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빚도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폐가 작동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아침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집을 내놓으라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다 꾸민 일이었다고.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큰딸이라며 나오라는 외침. 오빠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지 말라고. 저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오빠의 눈빛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8남매가 모였습니다. 몇 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깔렸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는 것을. 첫째 오빠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내줘야 한다고, 어차피 지킬 수 없다고, 우리는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어린 동생들은요? 답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보건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저를 찾을 거라고, 아버지 대신 가족들에게 빚을 갚으라 할 거라고. 하지만 그건 불법 아니냐고 제가 물었을 때 오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겨울 재난 때 깨달았던 것보다 더 깊은 진실을. 이 세계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약한 사람을 먹잇감으로 여긴다는 것을.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어디에요?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갈 곳을. 그날 밤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낡은 달력, 모서리가 달아해진 이불,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 모든 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27년을 살았던 이 집, 8남매가 웃고 울었던 이 공간, 내일이면 영원히 떠나야 하는 곳.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달빛 아래 어머니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서 엄마가 몰라서 이렇게 됐다고, 엄마가 바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평생을 일만 하며 자식들을 키우신 손. 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약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차가운 건 제 이마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방을 나가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옷 몇 벌, 신분증,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얼마 안 되는 돈.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27년 인생의 전부가 그 작은 보따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오빠가 마을 입구까지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은 이미 어젯밤에 끝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섰을 때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이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 속에 오빠의 모든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살아남을 거라고. 오빠도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래, 꽉.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것처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앞만 보고 한 걸음씩. 국경 근처 작은 도시에 도착한 건 사흘 후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는 곳. 그저 멀리, 최대한 멀리 도망친 것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배가 고파도 계속 걸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시장 구석에서 잤습니다. 골판지를 깔았습니다. 옷으로 몸을 덮었습니다.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제 온기를 빼앗아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게 제 삶이 된 건가요? 27년을 살아온 한은화 보건소 의료보조원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사람, 그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떠도는 사람, 숨어야 하는 사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요. 살아남자. 일단은. 포기하지 말자. 아직은. 이틀 동안 굶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은 아껴야 했습니다. 언제 또 필요할지 몰랐으니까요. 셋째 날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외지 사람이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또다시. 해가 질 무렵 저는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굶어 죽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일 찾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네, 뭐든지 하겠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할머니는 과하게 굴지 말라며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오라고 했습니다. 시장 바닥 청소하고 집 나르는 일이라고 하루에 옥수수 한 봉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반복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허리 부러지겠다고 내일 보자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먹을 게 생겼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촛불 같은 희망. 하지만 그 희망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골판지 위에 누워 별을 봤습니다. 가을밤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빠들과 함께 마당에 누워 별을 세던 기억이 났습니다. 동생들은 별똥별을 보면 소원을 빌라며 하늘만 쳐다봤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반짝이며 저도 저 별처럼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약속. 차가운 바닥 위에서 골판지 한 장만 깔고 누워서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내일의 저는 시장 바닥을 쓸 것입니다. 짐을 나를 것입니다. 옥수수 한 봉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저항이었습니다. 떠돌이 생활 석 달째. 저는 국경 근처 작은 도시 시장에서 청소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었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시장 바닥을 쓸었습니다. 흙먼지, 썩은 채소 조각, 사람들이 밟고 간 쓰레기들. 빗자루질을 하며 저는 늘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제복 입은 사람이 보이면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장 할머니가 하루에 옥수수 한 봉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밤에는 시장 구석 창고에서 잤습니다. 골판지를 깔고 남은 천 조각으로 몸을 덮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두려움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확신. 외지인인 저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허가도 없이 신분도 불분명한 채로 떠도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조용히 다가온 위기.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시장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자 둘. 단속반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쥔 빗자루가 덜덜 떨렸습니다. 신분증 검사라는 외침이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긴장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장사꾼들은 급하게 물건을 챙겼고 몇몇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하지만 제 다리는 바닥에 뿌리 내린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저를 마비시켰습니다. 단속반 중 한 명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하나. 그 작은 동작이 제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하는 목소리. 제 손은 떨리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은 신분증을 꺼내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알았다는 표정, 걸렸다는 표정, 다른 지역 신분증, 허가 없음.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남자의 손이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순간의 감촉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갑고 거칠고 단단한 손. 저항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려주는 힘. 제 팔이 비틀렸고 날카로운 통증이 어깨를 타고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도. 저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안도.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본 적도 없다는 듯이. 제가 석 달 동안 일했던 시장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애원했습니다. 말없이 눈빛으로만.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달라고. 저를 알아달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팔의 통증보다 끌려가는 두려움보다. 제가 완전히 혼자라는 깨달음. 그 누구도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을 거라는 확신. 이 세계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이미 서너 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 외지인. 떠도는 사람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불행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을 때 옆에 앉은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훨씬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4번째라고 말했습니다. 4번. 잡히고 풀려나고 다시 떠돌고 또 잡히고. 그 반복이 그녀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시장. 제가 간신히 붙잡고 있던 그 작은 일상. 옥수수 한 봉지로 버티던 하루하루. 골판지 위에서 웅크려 자던 밤들.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소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 사이로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좁은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앉았을 때 저는 실험대 위에 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름, 나이, 원적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 있었느냐는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도망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이 가족을 쫓아서 제가 도망쳤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길 게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가족 전체의 죄가 되는 곳. 그게 이곳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책상을 내려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담배와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는 제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저것 핑계대고 떠도는 사람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라고 자신들은 다 안다고 했습니다. 내일 원적지로 보낸다는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원적지. 채권자들이 기다리는 곳. 도망친 딸을 붙잡아 빚을 갚으라 할 사람들이 있는 곳. 제게 미래가 없는 곳.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큰 방에 수십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바닥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누워 있었고 움직일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답답한 공기 속에서 기침소리, 신음소리, 누군가 울음을 참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무릎을 껴안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끝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원적지로 돌아가면 채권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를 붙잡을 것입니다. 도망친 딸을 대신해서 빚을 갚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평생을 빚에 묶여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10대6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껴안고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없이.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두려움을 알아봤습니다. 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약을 사러 다른 마을에 갔다가 잡혔다고. 허가 없이 갔다는 이유로. 엄마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은 거짓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저 이 작고 떨리는 몸을 안아주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살고 싶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했던 것. 그게 죄였을까요? 뼈만 앙상한 아이의 어깨를 느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관리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원적지로 가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산, 들판, 작은 마을들. 점점 가까워지는 고향.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만이 자리했습니다. 집은 이미 빼앗겼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봤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희망도. 트럭이 마을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내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익숙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가 자란 마을. 추억이 가득한 곳. 하지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단속반은 다시는 허가 없이 돌아다니지 말라는 경고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집으로 가야 할까? 하지만 집은 이미 없습니다. 채권자들을 만나야 할까? 하지만 그들에게 갈 것은 제 몸뿐입니다. 막막함이 사방에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돌아갈 수 없는 곳.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을 때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억 속의 목소리. 마지막 밤에 하셨던 말씀.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작은 통증이 저를 깨웠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잡혔습니다. 맞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다시 떠나는 겁니다. 또 잡힐 수도 있습니다.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끝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저는 다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또다시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떠돌이 생활 때와는 다른 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단속이 제게 준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떠돌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언젠가는 진짜로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언젠가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빛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작은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내고 하룻밤을 샀습니다. 좁은 방, 얇은 이불,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하지만 오늘 밤은 잘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지붕 아래서 혼자만의 공간에서 창문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초승달이었습니다. 작고 가늘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달처럼 작고 가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움.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단속당했습니다. 보호소에 갇혔습니다. 원적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단속, 첫 번째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달리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배움이었습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가혹한지 배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동시에 평온했습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야.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야. 그리고 저는 잠들었습니다. 내일의 저를 위해서, 더 강해진 저를 위해서, 살아남을 저를 위해서. 첫 번째 단속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속 후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던 중이 아니라 길을 걷다가 우연히 검문에 걸렸습니다. 신분증 확인, 외지인 확인, 체포. 과정은 똑같았습니다. 트럭, 보호소, 신문, 원적지 송환. 마치 녹화된 영상을 다시 재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이라면 이번에는 경고가 더 심했다는 것. 세 번째면 더 이상 관대하지 않을 거라는 협박. 하지만 저는 또 떠났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단속은 2달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숙 단속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 불을 켜라는 외침,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비췄고 저는 또다시 끌려갔습니다. 보호소에서 신문관이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또 너냐는 말과 함께 더 긴 구금. 이번에는 일주일을 가뒀습니다. 일주일 동안 차가운 바닥에서 하루 2끼의 옥수수죽으로 버텼습니다. 풀려나서 원적지로 가는 트럭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네 번째는 제가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29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떠돌이 생활 2년 반. 그 사이 저는 수십 개의 마을을 떠돌았고 수백 번의 밤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4번째 단속 후 보호소에서 보낸 시간은 보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구금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동을 시켰습니다. 나무 패기, 돌 나르기, 도랑 파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에 물집이 잡혔고 그 물집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은화라는 사람, 보건소에서 일했던 사람,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사람, 그 모든 정체성이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는 동물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잠잘 곳을 찾아 숨고 잡히면 견디고 풀려나면 또 도망가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5번째 단속은 그로부터 넉 달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끌려갈 때도 구금될 때도 신문 받을 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보호소 밤 옆에서 우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봤지만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또 잡힐 테니까. 저는 그냥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30살이 되던 해 겨울 6번째 단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보호소에서 한 달을 가뒀습니다. 그리고 노동 배치를 받았습니다. 냉동창고 작업이었습니다. 어떤 보호소는 주변 공장이나 창고와 계약을 맺고 구금자들을 노동력으로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대가 없이 일했습니다. 아니, 대가는 있었습니다. 하루 3끼 죽과 풀려날 수 있다는 희망. 냉동창고는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20도. 얼어붙은 생선들을 나르는 일. 장갑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얇은 천장갑. 손은 금방 얼었습니다. 첫날부터 손가락 끝이 시렸습니다. 이틀째는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사흘째는 손등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갈라진 피부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깊은 균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생긴 동상. 손등의 피부는 검게 변했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더 오래 구금된다고 했습니다. 더 오래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피가 나도 손이 부어올라도 감각이 없어도 매일 밤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이 손이 정말 제 손인가 싶었습니다. 한때 환자들을 돌보던 손, 할머니의 맥박을 재던 손, 이제는 흉측한 상처로 뒤덮인 손. 6번째 단속에서 풀려난 지 2달 후 7번째가 왔습니다. 31살. 떠돌이 생활 4년째. 이번에는 제가 포기하려 했던 때였습니다. 단속반이 저를 세웠을 때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체념한 채로. 트럭에 실렸을 때도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신문관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또 왔냐며 비웃었습니다. 7번째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보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더 심한 곳, 더 오래 가두는 곳, 어쩌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곳. 그날 밤 보호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4년 동안 버텼지만 결국 여기서 끝나는 건가? 어머니께 한 약속, 살아남겠다는 약속, 지킬 수 없는 건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있었습니다. 보호소 구석에서 한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40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저처럼 수없이 잡혀온 사람 같았습니다. 여자가 제 손을 봤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을. 그리고 조용히 자기 옷자락을 찢었습니다. 천조각을 제 손에 감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의 눈빛 속에는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이해, 동질감,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는 무언의 메시지. 여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4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여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문관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저를 신문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새 신문관은 제 기록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7번이나 잡혔으면서도 폭력 기록이 없다고, 도둑질 기록도 없다고, 그냥 살려고 떠돈 것뿐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마지막이라고. 다음에 잡히면 정말로 끝이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트럭에 실려 원적지로 가는 동안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천조각이 감긴 손. 어젯밤 그 여자가 감아준 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7번. 7번이나 잡혔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누군가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이 7번의 지옥이 사실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렸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한은화가 아니었습니다. 7번을 견딘 한은화였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한은화였습니다. 제 손을 봤습니다. 상처투성이 손, 갈라진 피부, 검게 변한 손등. 이 상처들은 제 패배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떠나 반대 방향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확신. 진짜로 벗어나야 한다는 결심. 7번. 그 7번의 지옥이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는 또 잡힌다는 것을. 이 반복에서 벗어나려면 완전히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작은 여인숙의 방을 잡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거칠어진 피부.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죽어있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포기했던 눈빛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펼쳐봤습니다. 천조각을 풀었습니다.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이 손으로 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손으로 저는 마지막 도전을 할 것입니다. 이 손으로 저는 이곳을 벗어날 것입니다. 7번의 지옥을 견뎌낸 손. 이 손이 저를 자유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봄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이.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7번을 견뎌낸 사람은 8번째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7번째 단속 후 저는 다른 보호소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곳은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조직적이고 더 엄격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임시로 구금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을 완전히 길들이는 곳이었습니다. 첫날 규칙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독관이 길게 늘어선 여자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아침 5시 기상. 점호. 세면은 10분. 식사는 20분. 작업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식 시간 없음. 대화 금지. 사적인 소지품 금지. 위반 시 처벌. 처벌은 식사 제한, 독방 구금, 작업 시간 연장. 저는 그 규칙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우리를 인간이 아닌 기계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느끼지 말고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 100여 명의 여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 외지인, 떠돌이, 반복적으로 단속된 사람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봤지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금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눈빛으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작업은 가혹했습니다. 어떤 날은 공장에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12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쑤셨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워야 했으니까요. 어떤 날은 밭일을 했습니다. 봄날이면 씨를 뿌렸고 여름이면 잡초를 뽑았고 가을이면 수확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땡볕 아래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2번. 옥수수죽과 무 한 조각. 배는 항상 고팠고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밤이 되면 큰 방에서 모두 함께 잤습니다. 바닥에 누워 옆 사람과 팔이 닿을 정도로 빽빽하게. 코 고는 소리, 신음소리, 누군가 악몽을 꾸며 비명 지르는 소리. 그 소리들 속에서 저는 잠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화는 금지였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세면장에서 감독관이 보지 않는 틈에 우리는 속삭였습니다. 한 여자는 남편을 잃고 아이를 먹여 살리려다 여기 왔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다 단속됐다고. 벌써 8달째 이곳에 있다고. 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다른 여자는 오빠를 찾으러 다니다 잡혔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어디론가 떠났는데 소식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다고. 그러다 불법 이동으로 걸렸다고. 오빠를 찾았는지도 모른 채 이곳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자는 그냥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단속반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아무나 잡았다고. 신분증이 있어도 허가가 있어도 일단 잡고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죄는 가난하다는 것, 약하다는 것뿐이라는 것을. 감독관은 셋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특히 잔인했습니다. 중년 여자였는데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작업 속도가 느리다고 고개를 들었다고 헛기침을 했다고.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끌어내 벌을 줬습니다. 독방에 가둔다든지 식사를 거른다든지 작업을 2배로 시킨다든지. 저도 한 번 걸렸습니다. 재봉 작업 중에 잠깐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냥 정말 잠깐. 하늘이 보고 싶었습니다. 구름이, 새가, 자유로운 무언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감독관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 식사를 3일 동안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벌이라고.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나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굴욕이었습니다. 모두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는 것.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곳에서 길들여지지 않겠다고. 절대로 기계가 되지 않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작업 시간에 그 여자가 제 옆에 배치됐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 감독관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여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국경 근처 여러 마을을 떠돌았다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도 국경 근처를 돌아다녔다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다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다른 세계로 가는 사람들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잡히고 풀려나고 또 잡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진짜 자유가 있다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감독관이 돌아올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더 듣고 싶었습니다. 위험하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냐고,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지만 시도라도 해볼 가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7번이나 잡혔다며 8번째, 9번째도 반복할 거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회는 있다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고. 준비하라고.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은하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규칙을 따르고 감독관의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 나가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탈출의 씨앗. 진짜 자유를 향한 씨앗. 그 여자는 일주일 후 풀려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여자가 제게 작은 종이 조각을 건넸습니다. 감독관 몰래 재빨리. 나중에 화장실에서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하나와 마을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도움이 필요하면 이 사람을 찾으라고. 저는 그 종이를 삼켰습니다. 증거를 남길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름과 장소는 제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보호소에서 석 달을 보냈을 때 드디어 풀려날 날이 왔습니다. 감독관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짐을 싸라고 내일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을 봤습니다. 여전히 이곳에 남아야 하는 사람들. 저보다 더 오래 갇힌 사람들. 아직도 언제 나갈지 모르는 사람들. 미안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간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8번째 단속은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위험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길이. 그리고 그 길을 시도해 볼 준비가 됐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보호소 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색 건물. 철조망. 그 안에 갇힌 100여 명의 사람들. 저는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국경으로 가는 것. 그 여자가 말했던 사람을 찾는 것. 그리고 강을 건너는 것. 무서웠습니다.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잡히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보호소에서의 석 달이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반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구름처럼 자유롭게 흘러가고 싶었습니다.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그날 31살의 한은화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강을 건너기로.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더 이상 반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국경을 향해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제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넌 할 수 있다고. 그 바람을 따라 저는 걸었습니다. 마지막 여정을 향해. 보호소를 나온 지 2주일 후 저는 그 이름을 찾아 떠났습니다. 종이 조각에 적혀 있던 이름. 박선생. 국경 마을의 작은 식당 주인.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마지막엔 걸어서 산길을 넘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을 아껴 쓰며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금방 찾았습니다. 허름한 건물, 낡은 간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습니다. 구석에 앉아 물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50대 중반쯤. 평범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선생이냐고.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보호소에서 만난 여자 이름을 말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사람을 아냐고 무사히 넘어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여기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해지고 1시간 후에 뒷문으로 오라고. 준비된 거냐고. 돈은 있냐고. 저는 가진 돈을 전부 꺼내 보여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모자란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갈 수 있을 때까지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저는 4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손전등도 없이 달빛만 의지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박 선생이 멈췄습니다. 손을 들어 우리를 제지했습니다. 저 아래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소였습니다. 박 선생이 속삭였습니다. 저걸 피해야 한다고 조용히, 천천히,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우리는 숨을 죽이며 우회했습니다. 풀숲을 기어서 바위 뒤에 숨어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다른 사람들도 들을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박 선생이 다시 멈췄습니다. 강이었습니다. 검은 물이 흘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수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된다고. 물이 차갑고 흐름이 빠르니 조심하라고.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우리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다리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물을 삼켰습니다. 앞사람이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저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계속 나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반대편 땅에 발이 닿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넜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박 선생은 우리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 집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한다고 들키면 북으로 다시 보내진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집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5명이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햇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누군가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불안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브로커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우리 중 한 명이 통역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동남아로 보내줄 수 있다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된다고. 하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우리는 가진 돈을 모두 합쳤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브로커가 웃었습니다. 그럼 일을 해야 한다고. 돈을 모아야 한다고. 그동안 자기가 숨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불법이었지만 브로커가 주선해줬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하고 형편없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의 절반은 브로커가 가져갔습니다. 숙식비라고 보호비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브로커는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함께 온 사람 중 한 명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냐고, 평생 여기서 일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사람이 도망쳤습니다. 이틀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안에 잡혔다고, 북으로 송환됐다고. 우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최악이 찾아왔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고 했습니다. 더 안전한 곳이라고. 우리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가는 중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인계라는 것을. 브로커가 우리를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을 때 공안 제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공안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아마도 포상금을 받고. 문이 열렸습니다. 공안들이 우리를 끌어냈습니다. 이건 끝이었습니다. 북으로 송환되는 것. 그럼 저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강을 건넜는데.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공안이 우리를 건물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할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로. 마지막 도주. 순간적이었습니다. 공안의 손이 느슨해진 틈을 탔습니다. 제 팔을 뿌리치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으로, 다시 골목으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차들 사이를 뚫고 저는 뛰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아직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곧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국어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 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곳으로 뛰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저는 북에서 왔다고. 잡히면 죽는다고.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재빨리 저를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공안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이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한국 식당이라고, 영업 중이라고, 영장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고.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화하라고, 지금 당장. 떨리는 손으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발, 제발 받아주세요. 네 번째 신호음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한국어.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다고, 지금 중국에 있다고, 공안이 잡으러 왔다고,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전화 너머 목소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위치를 알려달라고, 지금 사람을 보낼 테니 조금만 버티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공안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식당 사람들이 막아서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차량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공안들과 중국어로 대화했습니다. 격렬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봤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안전한 손이었습니다.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년간 참았던 눈물, 7번의 단속, 냉동창고의 고통, 보호소의 절망, 강을 건널 때의 공포, 배신당한 분노,
도망칠 때의 절박함.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구출됐습니다. 남자가 저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공안들이 항의했지만 대사관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정부의 보호 아래 있다고, 더 이상 손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안전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건물, 밝은 조명, 친절한 사람들. 한 여자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그들은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절차가 있지만 반드시 갈 수 있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보호시설에서 자는데 저는 평생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7살 떠돌이를 시작한 후 4년. 31살 저는 마침내 자유에 닿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손을 펼쳐봤습니다. 상처투성이 손. 하지만 이 손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손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만들 것입니다. 이 손으로 저는 제가 꿈꾸던 미래를 잡을 것입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은 저를 자유로 이끈 바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석 달을 보낸 후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동남아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 대한민국.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공항 직원이 저를 포함한 탈북민들을 안내했습니다. 별도의 통로로 조용히 신속하게.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직원이 제 임시 서류를 보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환영. 환영받는다는 것. 쫓기지 않는다는 것.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휴지를 건네며 괜찮다고, 천천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공항을 나섰을 때 가을밤 서울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깨끗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그토록 꿈꾸던 곳. 버스를 타고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센터. 앞으로 석 달 동안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제게 주어진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 침대, 책상, 옷장. 창문으로 보이는 나무들. 문에는 자물쇠가 있지만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자물쇠였습니다. 밖에서 가두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자물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따뜻한 난방. 고요한 밤. 평화였습니다. 진짜 평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은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데 왜 배워야 하는 걸까?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다르다고 같은 단어도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새로운 단어들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와이파이 앱. 전혀 모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경제교육이었습니다. 은행, 신용카드, 대출, 보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문화교육이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쇼핑하는 법.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압도당했습니다.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오면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도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석 달 교육 중간에 외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대형마트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사회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빛,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사람. 진열대마다 쌓인 물건들.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빵, 과자. 끝없이 이어지는 통로. 쇼핑카트를 밀고 다니는 사람들. 저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같은 교육생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냐고 천천히 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나씩 보며 사과 한 봉지가 제 하루 일당만큼 했습니다. 아니, 북한에서의 일주일 배급표만큼 했습니다. 고기 코너를 지날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앞사람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기계에 대고 소리가 나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마법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 너무 빠른 것들. 제가 알던 세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유가 무섭다는 것을. 교육이 끝나갈 무렵 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은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빠르게 배우고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쓰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처졌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어떻게 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우스가 제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에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다니. 전화는 어떻게 거는 건지, 문자는 어떻게 보내는 건지, 앱은 대체 뭔지. 어느 날 저녁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살아남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자유로운 곳인데 왜 저는 이렇게 불안한 걸까? 7번의 단속도 견뎌냈습니다. 냉동 창고의 고통도 참았습니다. 강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하나가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따뜻한 손길. 그때 한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드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배우는 건 아니라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선생님도 탈북민이라고 했습니다. 15년 전에 왔다고. 처음엔 저처럼 힘들었다고. 모든 게 두렵고 낯설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배웠다고. 천천히 하나씩.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고.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이미 가장 어려운 걸 해냈다고. 살아남은 것. 여기까지 온 것. 그게 가장 대단한 거라고.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로받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에 한 가지씩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우스 클릭, 내일은 더블 클릭, 모레는 드래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전화 받기,
내일은 전화 걸기, 모레는 문자 보내기. 실수했습니다. 수없이 실수했습니다. 잘못 눌러서 화면이 꺼지고 엉뚱한 앱이 열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일 후 저는 처음으로 혼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께 간단한 문자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선생님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잘했다고. 그 작은 성취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지하철을 혼자 탔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노선도를 보고 환승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마트에서 혼자 장을 봤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고 카드를 썼습니다. 서툴렀지만 해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들. 하지만 저에게는 승리였습니다. 작은 승리들. 졸업식. 석 달이 지나고 하나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삶을 시작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주거 지원과 생활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취업 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원룸.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싸며 저는 함께 교육받았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 다른 곳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자고. 서로 도우며 살자고. 떠나기 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들 것이라고. 혼자 사는 게, 일하는 게, 적응하는 게.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하나원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석 달을 보낸 곳. 제가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뗀 곳.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원룸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방. 싱크대, 책상, 침대. 창문. 그리고 열쇠. 제 공간이었습니다. 완전히 제 것.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 아무도 저를 끌고 갈 수 없는 곳. 짐을 풀고 이것저것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정부에서 준 생필품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컵라면을 끓여서. 서툴렀지만 제가 만든 첫 식사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 저도 이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27살의 떠돌이 시작. 7번의 단속. 냉동창고. 보호소. 강. 배신. 도주. 구원. 그 모든 것을 거쳐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31살. 대한민국 서울. 제 방. 제 침대.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두려웠습니다.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내일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주일 후엔? 한 달 후엔? 1년 후엔? 가능성이 무한했습니다. 모든 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요. 별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빛나고 있다는 것을. 희망도 그렇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보이지 않아도 희망은 항상 거기 있다는 것을. 저는 그 희망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망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왜냐하면 이제 저는 자유로우니까요. 진짜로 완전히 자유로우니까요.
그날 밤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켰어요. 약속.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갈 거예요. 제대로 당당하게 행복하게. 어머니가 바라셨던 그런 삶을.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축복처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향해.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직장은 식당이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은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치우고 그릇을 닦고 주방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주방장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말투가 다르다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탈북민이라는 게 알려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청소 회사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화장실, 복도, 계단. 사람들이 오기 전에 모든 걸 깨끗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6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다쳤던 손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저는 계속 일자리를 바꿨습니다. 공장, 편의점, 배달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적응도 느렸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33이 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떠돌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원룸에 혼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분식집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가게 하나.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파는 것.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았습니다.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 제가.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창업에 관한 책들을 찾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읽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탈북민 창업 지원.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소액 대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왜 하고 싶은지.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했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삶을 바꿀 기회가. 34, 저는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였습니다. 작은 가게를 얻고 냉장고를 들이고 재료를 샀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을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적었습니다. 근처에 이미 반찬 가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한 달 후 제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재료비, 월세, 전기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대출금은 남았고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을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업체였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작은 업체. 아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일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일이 몰리면 시간을 못 맞췄고 고객 불만이 쌓였습니다. 6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는 봉제 공장 보조였습니다. 사업이라기보다는 계약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1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폐업했습니다. 주문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36살. 3번의 실패. 그때 저는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한강 둔치에 앉았습니다. 검은 강물이 흘렀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7번의 단속을 견뎌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실패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냥 강물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산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탕이었습니다. 하나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일 있냐고. 울지 말라고. 다 지나간다고. 저는 사탕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젊다고. 기회는 또 온다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4번째 도전은 노점이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튀김을 팔았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석 달을 버텼지만 단속에 걸렸습니다. 허가가 제대로 안 된 노점이었습니다. 물건을 다 압수당했습니다. 5번째는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사진을 찍고 상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케팅을 몰랐습니다. 6번째는 기억도 희미합니다. 작은 일들을 여러 개 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38살이 됐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7년. 그 사이 저는 6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게 됐으니까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실패는 그저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39살 저는 마지막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간식 제조였습니다. 작은 작업실을 얻고 기계를 들여놓고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왜 간식이었을까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산골 마을에서 어머니가 가끔 만들어주시던 옥수수 과자. 달고 고소하고 따뜻했던 그 맛. 저는 그 맛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따뜻함을. 처음 6개월은 힘들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었습니다. 직접 시장에 나가 샘플을 나눠주고 가게에 부탁했습니다.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째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카페에서 제 간식을 팔아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소량이었지만 반응이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또 사러 왔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팔고 싶다고. 2년째 저는 작업실을 확장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생을 1명 고용했습니다. 주문이 늘었습니다. 바빴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3년째 안정됐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40이 됐습니다. 작은 간식 제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셨습니다. 맑고 깨끗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과일. 작업실로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었습니다. 기계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만들 간식의 재료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할 일을 확인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만들고 모양을 잡고 굽고 포장했습니다. 제 손으로 하나하나 그 손을 봤습니다. 상처투성이 손, 냉동 창고에서 다친 손,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 손이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저의 기억 속 따뜻함을. 이 손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오빠들은 무사할까요? 동생들은 잘 자랐을까요?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실까요?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마을 입구에서 헤어진 후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까요?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워도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아픕니다. 성공했습니다. 안정됐습니다.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습니다. 함께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닦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잘 사는 것, 그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언젠가 어떻게든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은화가 살아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그때까지 저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잘 당당하게 행복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7번 잡혔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6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냥 단지 살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제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바로 다음 걸음에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야경입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그중 하나입니다. 평범한 사람.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사람.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저에겐 기적입니다. 27살 그날 집을 떠나며 상상했을까요? 제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7번 잡히고 강을 건너고 죽을 뻔하면서도 끝내 살아남아 이렇게 평범하게 살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손을 펼쳐봅니다. 상처투성이지만 따뜻한 손입니다. 이 손으로 저는 오늘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내일도 만들 것입니다. 이 손으로 저는 제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밤이 깊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너머로 희미하게 별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산골 마을에서 보던 그 별들. 오빠들과 함께 새던 별들. 어머니가 계시던 집 마당에서 보던 하늘.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라고. 언젠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그날까지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삶이니까요. 그게 바로 희망이니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봄바람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손길 같습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계속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 저는 한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눈을 뜹니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희망이 빛나고 있습니다.
제 삶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도 빛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